하나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7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들 하실까요? 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다음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메신저들 아주 훌륭하세요. 이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댓글과 이메일들을 골라오셨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받는 그런 느낌으로. 자, 출발할게요. 자, 이슈 한 이슈 시간입니다. 지금은 세 개가 또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레깅스 촬영남이 무죄 받았다 이런 누구 죄시죠? 네, 그 지하철에서 레깅스 입은 여자를 몰카를 찍었는데 이게 무죄라고 나와서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네, 뽑았습니다. 근데 다른 이슈에 밀려서 탈락. 감사드리고. 자, 다음에 그 공공기관 퇴직한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공공기관에 있을 때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갖고 퇴직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무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데 많이 쌓이는 사람은 뭐 33만 마일, 31만 마일, 뭐 25만 마일 이렇게 쌓이는데 퇴직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1마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이 쌓인 사람의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2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하면 이걸 돈으로만 따지면 뭐 100만 원만 쳐도 왕복 비행기 값을 더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2억에 가까운 현찰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재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기관에 그 돈들이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서 그거를 가외돈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번 이슈 아닌 이슈로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기긴 하다 진짜. 네. 외국에 가실 때는 이쪽에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정된 이슈 아닌 이슈는 시신 운구 장면이 보도되는 게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최근에 문 대통령 어머님 강한옥 여사의 그 장면도 지금 화면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지난번에 그 최진리 씨, 네, 가수 그 설리 그 시신이 운구될 때 기자들이 정말 보도 경쟁을 벌여서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요. 또 그 전에는 또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 또 그런 경우도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을 끝까지 또 생중계하는 그런 방송사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사고라든가 재해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또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또 보여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예. 좀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너무 과도한 경쟁이 난 참사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제재는 사실 없고요. 직접적으로 그 시신을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비춰주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제재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보는 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쾌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여겨진다고 하면 그거는 가이드라인의 그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어떤 책임 조항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딱히 궁금한 사항은 아닌데 영상 보도하는 쪽에서 사실 그 방송 내용을 얘기할 때 내보낼 영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무리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알지 않아야 되는 그런 보도 장면을 네. 굳이 보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다시 한번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고인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가족의 입장에서도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틀림없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즉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어떤 과도한 경쟁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송에나 언론에 많이 얘기합니다만 뭐 품위 있는 방송, 품위 있는 보도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시신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배려 예, 이것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겠죠. 네, 그래서 특히 진짜 그 설리 씨 앰뷸런스에 이렇게 실릴 때 막 카메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담으려고 정말 몰려 들어가지고 했을 때는 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예, 그런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도한 어떤 그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면 그 너무하는 거고 제가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유가족들한테 소감을 물어보면 어떡해. 그럴 때는 카메라가 그 유가족들 분들에게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밖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냥 지켜봐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 소감을 묻고 뭐 아버지 돌아가신 연예인한테 소감이 어떠시냐고 묻고 이런 방식으로 취재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기레기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사실. 네네 맞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들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그게 무슨 알 권리가 됩니까 그게. 예. 자 어쨌건 지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네. 자신들끼리 정해놓고도 네. 몰라요.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대한 보도 준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였냐면 한민족 남북이 어떤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보도하라.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이 준칙이 있는데 안 지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반대하는 언론들은 남북 관계가 안 되라 쪽으로 보도해버려요. 실제로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프리스타일님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출연진들 스크랩해서 만들어봤어요. 추워지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하면서 저희 출연진들의 일러스트를 쭉 모아서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방송에 그 타이틀로 많이 나가는데 한번 더 보시죠. 뭐. 네. 어쨌건 지금 감사합니다. 저렇게 모아놓으니까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얼굴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라디오만 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잠깐 쉬시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또 확정된 멤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이 많긴 많네요. 무슨 방송에 사람이 저렇게 많아? 저 위에 보면은 언론 재벌과 계열사 사장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스쟁이 프리스타일님. 다만 마음에 안 드는 건 전체적으로 다 불만이야 지금. 그렇게 예쁘게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프리스타일님 감사합니다. 네, 이동욱입니다님. 새벽에 유튜브 보니까 뉴스 반장이라는 분이 공수처 설치해달라고 의원들께 문자 보내기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푸나님 못 보셨다면 앞에 010 빼고 보냅니다 하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셨고요. 이거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가 되면 다시 공개를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또 과도한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계속하시죠. 네, 이번 주 유튜브 뉴스는 별로 안 봅니다. 혈압 올라서 못 보겠습니다. 푸나님 빨리 건강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늘 새날 응원합니다. 민주당 40년 지킴이 이동욱 보냄. 예, 저는 아픈 적이 없는데. 누구나 환절기에는 콧물감기 정도는 달고 살잖아요. 네. 어쨌든 걱정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욱님, 민주당 40년 지킴이뿐만 아니라 새날 지킴이기도 하세요. 꾸준히 메일도 보내주시고 네. 우리 방송 어쨌든 뭐 계속해서 봐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하시죠. 김정길님, 국민청원 했는데 100명을 채워야 청원 게시판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고요.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면 보시고 전달 좀 부탁드려요. 사전동에 100명을 채워야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는데 부산 태생이라 전달할 때가 마땅치 않네요. 현재 11명이 동의했음. 내용은 짜맞추기 검찰 수사 감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푸나님 부탁드려요. 어제 자다가 성질나서 국민청원 올렸습니다. 예, 지금 이 글은요 이미 간밤에 새날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 12분 하고 있던 게 지금 방송 녹화하는 이 시각 현재 3,000명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이 김정길님의 말씀 중에 자다가 성질나서라는 그 표현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로. 자, 지금 많은 분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이 청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20만 한번 가볼까요? 가야죠. 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준봉님. 1950년대 초반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1950년 상원의원 조지 맥카시가 공화당 당원 집회에서 미국 내에 297명의 공산당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말함으로 시작된 메카시즘은 민주당이 공산주의자와 관련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메카시즘에 동조함으로써 더욱 거세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열풍은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퍼져나갔고 신문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메카시의 폭로를 헤드라인에 실었고 그의 주장을 실은 신문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는 메카시 개인에게는 대중의 지지도와 인기라는 반사이익으로 돌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광풍은 1954년 CBS의 에드워드 머로우 기자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메카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점차 메카시즘의 광풍의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이 사상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희대의 광풍으로 인기를 누리던 메카시 상원 의원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집권 야욕을 위한 남북분단과 반민특위 해체, 박정희의 독재를 위한 지방색을 통한 동서분열, 전두환의 집권을 위한 광주 민주화운동, 이러한 대한민국식 메카시즘을 겪으면서 수없이 나뉘어지고 상처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대한민국을 휩쓰는 메카시즘은 바로 표창장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대학 총장이 준 표창장. 이 표창장은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치고 대리자수를 한 것보다 더 큰 범죄이고 마약의 끝판왕이라는 LSD 3kg보다 더 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위이며 이제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보다 더 엄중한 범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메카시는 검찰입니다. 검찰발이라는 한마디로 그들이 슬쩍 흘리는 그 한마디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일면에 실렸고 유튜브,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1950년대의 미국의 메카시즘이 다른 것은 미국의 메카시즘은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 인물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 자칭 보수라는 친일 야당, 자칭 언론이라는 쓰레기 종이 쪼가리들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모두 달려들어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미국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몸조심을 하며 대통령 뒤에 숨어 겨우 서너 명만 앞장세워 몰아몰아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수백만 국민들이 외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메카시즘을 물리치는 외침입니다. 이제 그 외침에 정치권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굳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잊으면 안 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노회찬, 김경수, 이재명, 정봉주, 최민희, 손혜원, 세월호, 그리고 천안함. 대답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뜻으로 뽑힌 당신들이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대답해 주십시오. 예. 신방과 다니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메카시즘 얘기를 많이 해요. 과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아, 옛날에 그러다가 사회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색깔론, 여기 일종의 메카시즘의 연장에 있는 거거든요. 메카시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냐면 빨갱이 사냥의 눈먼 미국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극우 올가미의 망령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게 이제 좀 조국 장관 관련한 이 국면에서는 검찰이 주도하는 일종의 광풍? 미친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이겨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속지 않는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뭔가 너무 막 과대표되고 막 그렇게 강하게 표현돼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서 주위에서 보면은 저 정도 되면 조국 장관이 무슨 일이 진짜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심리의 단단함이 무너지는 그걸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공격이랄까요? 대시랄까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 백서 만든다고. 네. 검찰의 난에서의 언론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백서 만들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좋은 글 보내주셨어요. 이준봉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종헌님. 방송 존경하는 푸나님 방송 잘 보고 있으며 새날 팀원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URL은 KBS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인데 숨이 막혀 메일 드립니다. 검토하시고 방송 후기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드림 하셨는데요. 이게 그 KBS 한일 인식과 이해 2부작 한일 특파원의 대화라는 그런 방송이니까 그것도 살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봤는데 이게 이제 계속 댓글도 올라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까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방송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개의 목소리가 극우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일본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상, 아베 상 이렇게 부르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미스터 문 이렇게 하면 그냥 미스터 문으로 쓸 거예요? 아니면 문씨로 쓸 거예요? 그냥 의역해서 문 대통령 정도로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KBS가 이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한 전과가 있잖아. 예전에 그 문 대통령이 그 모 기자와 함께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뭔가 너무나 대통령 무시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빴던. 그러니까 지금 일본 관련해서 프로그램 기획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 정상적인 보통의 일본 중도란 모를까 극우 목소리 갖다 쓰고 문 대통령한테는 쉽게 표현하면 문재인 씨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죠. 네. 자, 어쨌건 김종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섭님입니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전하고자 해서 글을 씁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검찰 사법부와 삼성 등 모든 기득권층에 거의 미친 듯한 폭주의 끝은 어디이며 지지율도 밀리는 상황에서도 미친 짓을 하는가. 그것은 내년의 선거에서 선관위를 통한 구태타를 이미 상정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진다면 지금의 모든 미친 짓이 정당화될 것을 알기에 그리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동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리도 당당히 개짓거리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 부정개표 당선이 유야무야 넘어간 상황에서 그 세력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밀히 이슈화를 시키고 인사조치를 통하여서라도 막아야 하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분들과 상의하여 동시에 터뜨려야 타겟이 안 될 중대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하고 응원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적폐성 때문에 그럴 거고요. 제가 그걸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런 사안이죠. 그렇긴 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선관위가 현 정부에게 불리한 개표 장난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나이브한 생각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박근혜 그 개표 상황은 굉장히 묘했어요. 네. 지금 이 말씀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떠올라요. 네. 정말 희한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박근혜가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표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새벽 한 2시 뭐 한 30분쯤 된다고 쳐요. 근데 그 시점에 그러니까 나머지 표를 다 까도 박근혜 당선 확정이 되는 바로 그 시점. 당선 확실히 딱 뜨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박근혜의 득표율이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51.63%였어요. 네, 51.6, 516. 516이 그거예요. 5월 16일 새벽 3시. 그 5163이 국정원의 다른 그러니까 국정원을 부를 때 암호로 부를 때 5163 부대라고 불러요. 그게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추정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딜이 있었을 거다. 실제로 이명박이 실정으로 정권이 바뀔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가 당신의 당선을 도와줄게. 그러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내가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명박이 도와줘서 이기면 뭔가 그 사람한테 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박근혜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였다. 딱 당선되는 시점에 개표 상황에 그 당시 득표율을 봐라. 당신과 무지하게 연관 있는 숫자가 갈 것이다. 이런 식의 추정들을 되게 했던 거예요. 51.63분.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박근혜가 51.6%로 당선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개표가 완전히 끝나고 났을 때는 51.6보다 더 떨어져요. 되게 웃겼던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댓글 보겠습니다. 흑장군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공권력이 국민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죽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아픔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화운동, 4.19 혁명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H. 미셸의 쉬운 수학님, 진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얼마나 더 가슴을 찢어야 할까요? 피 끓는 심정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조만간 간다님, 마음이 아프네요. 저에게도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인 트라우마이며 고통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정부는 어떻게 행동했고 무엇을 감췄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쿡 라이터님, 세월호는 잊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극적으로 유가족과 함께 행동하는 것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중도에서 깨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눈과 귀가 모두 어떤 장막에 가려져 있었죠. 304분의 귀한 생명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돌아가신 분들께 큰 빚을 진 셈이지요. 안전하고 정의롭고 좋은 세상 만들어 아이들에게 물려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제 여기 달고 있는 이 나비가 바로 우리 유가족 엄마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나비인데요. 이 공감력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잊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 애타고 가슴 점였던 그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사건은 지금 마무리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것을 덮어서 공무원 중에 1, 2, 3 정장만 유일하게 처벌당했을 뿐이에요. 그게 의도였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간에 이 사건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들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제2기 특조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예, 왜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살아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고 빨리 이송했으면 살았을 수 있는 학생이 배를 타고 4-5시간 가는 과정에 사망했다. 근데 그때 헬기가 있었는데 헬기를 타고 간 사람은 해경청장이었다.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살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먼저 태워 보내라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덮여서 그렇게 죽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까지 생각을 해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보로 드러난 거예요. 영상까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이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살아있는 사람 있고 헬기로 가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는 그들은 악마 같은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제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어머니들 오해를 하시는데 공감 안 되실 수 있어요. 내 새끼가 수장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학생들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장면은 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감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끝까지 미안한 감정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미진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서 대통령님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박영숙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깨시민들이 있습니다. 청산고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낳아주신 여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히 영면하세요.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슬프실까. 힘내세요. 사이코스님. 오늘 북한 미사일은 화가 아주 많이 나네요. 적어도 대통령님 마음 추스리실 때까지는 쓰다 보니 더 열받네요. 파키윤님. 아수라들이 못하러 문상을 갔대. 이거 진짜 저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이성님, 현직 대통령 어머니이신데 지방 중형병원 일반 병실에 입원하고 소천하시기 전까지 다른 환자분과 부산 시민들이 몰랐다는 사실이 깊고도 잔잔한 감동과 가르침을 주네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특권 의식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 그 과정에서 뭐 민경욱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모신 거 아니야라고 비아냥대는 그 짐승만도 못한 놈. 네. 실제로 어머니는 내가 부산을 떠날 수가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아들 문 대통령한테 폐해가 될까봐 그 자리를 지켰던 바로 그런 훌륭하신 어머니세요. 자, 지금부터는 댓글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속도 좀 내야겠습니다. 네. 여장금옥님. 공수처와 국민소환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저것들이 국민 눈치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총선 끝나면 4년 동안 또 국민들 혈압 오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본희님. 국민소환제 완전 찬성합니다. 국감 보면서 진짜 암 걸릴 것 같고 화병 날 것 같아 힘들었는데 국민소환제 시행한다면 아무거나 짓거리는 국회들은 퇴출되겠죠. 진심 바래요. 국민소환제. 문춘자님.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법무장관 임명 서두르지 않고 검찰개혁 적임자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직접 보고받고 챙기는 최고의 적임자는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논두렁식의 시즌2의 검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할지를 검찰의 무소불위의 칼춤을 지켜보면서 그 대상과 목표를 뚜렷하게 정했습니다. 검찰 자한당 엇내기들과의 개싸움은 우리 국민이 할 테니 국민의 힘 믿고 귀에 포착하시고 잘 조준해서 대통령의 시간이 오면 대통령님께서는 그 대통령의 권한의 칼을, 민주당은 민주당의 권한의 칼을 날새게 갈고 닦아 단번에 휘둘러 쳐내서 다시는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대로 개혁 등을 마음껏 다 하세요. 무엇보다도 계엄령 문건 특검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함과 형평성의 균형이 필수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미화님,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민주당 힘내세요. 화이팅! 힘든 싸움입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한재인님, 이인영 대표 연설에서 기억나는 부분입니다. 일반 국민 기소율이 40%인데 검찰 기소율은 0.1%.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백두산 천지 TV님, 촛불의 힘으로 조금만 더 참읍시다. 검찰, 언론, 자한당 이 삼각평대 중 제일 먼저 검찰이 무너지는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검찰이 무너지면 언론이 무너지고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이 무너질 것입니다. 김명수님, 오늘 하루 중 유일한 위로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제주도에 휴가 가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막가파 검찰이 소굴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 빛이랄까요? 해피킴님,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젊은 검사들아, 임은정 검사처럼 소리를 내어라. 그 똥통 속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지 말고 정의의 편은 당당하고 국민이 바치고 있다. 그럴 용기도 없냐? 네, 양경아님. 유시민님 소환할 시간에 자한당 수사하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 지금도 분노가 끓어오른다. JHJ06233님. 일본을 위해 촛불을 드는 자한당 지지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생각을 김밥 쌀 때 같이 싸서 드셨나? 현명한 국민들은 문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자한당이 특검 받는 그날까지 싸워봅시다. 이경애님. 오늘 병원 가는 길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자한당 욕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일도 안 하고 밖에서 맨날 난리굿을 한다고. 법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는다면서 자한당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도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자한당 밀지 말고 정신 차리라 하더군요.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무도하리님, 자한당은 자신의 지지자 수준에 딱 맞게 하고 있네요. 더 확장할 생각은 없고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전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심해요. 세상 변한지 모르고. 그런데 나라 망해도 찍어주는 자들도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뭉치면 우리가 이깁니다. 집회 가서 뛰니까 덜 춥던데요. 다들 힘내고 파이팅. 공수처를 설치하라. 트윗 포갑 폭발. 자한당 앞에서 주머니 배터리 던져서 개 박살내고 싶은 거 꾹 참고 욕만 했네요. LC 정님, 나쁜 스트레스는 있지만 황교안, 나경원은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있어요. 보고 즐기며 그들의 추락을 즐깁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경쟁자이지 황교안이나 나경원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파이팅입니다. 나인채님, 나경원의 당내 표창장 수여식을 보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율이 20-30%대라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지지자들은 눈과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인지, 같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딱한 노릇입니다. 이 코라님, 나베 그거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이면 행동과 쏟아내는 말들이 그럴 수가 없죠. 쌍욕도 아까운 인물입니다. 장창선님, 아베를 위해 열리라는 나경원은 황국 신민.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앞서가는 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자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앞서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신들을 민주시민이라고 안 불러. 그러면서 정체대에 오는 사람들 있죠. 독재했던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독재자를 옹호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치는 양쪽 진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앞서가는 일단의 무리와 앞서가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퇴보하는 사람도 이기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언론은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시기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정체될 시기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결국 흐르다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시민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클래스업님, 국정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나라를 뒤집어 놓을 쿠데타 음모, 내란 음모라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뻔한 사건인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의 안전보장이 국정원의 설립 목적이 아닙니까?
대통령님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마시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정원을 움직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리용덕님, 죄송하지만 조국은 이제 그만 외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수는 조국 나쁘다, 진보는 조국 억울하다, 모두가 조국이다. 이런 구호는 저들이 바라는 겁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에 터진 계엄령 관련 윤석열 문건으로 공격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도 윤석열 문건을 앞세워 공격해야 합니다. 자한당 끝님, 자한당은 권력 때문에라도 모른 척 하겠지만 일반 국민이 검찰의 문제를 정말 모를까요? 검찰 현재 하는 짓이 뒷골목 깡패보다도 더한데 힘없는 한 시민으로서 촛불밖에 들 수 없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갈 길은 먼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최소한 총선만이라도 대승해야 할 텐데 민주당은 대통령님을 끝까지 내분 없이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폴 헌터님, 진보 인사들 중 조금이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은 우리 진보가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적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고 2009년에 흘린 눈물이 되돌아올 겁니다. 부디 단결해 주세요. 당신이 진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니들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에요. 네. 분열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사이를 파고드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다 보면 결국엔 분열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어떤 그런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고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네. 천국의 숲님이 불출마 여부야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 왈가왈부의 여지가 없으나 수구 적폐와의 전선에서 국민들이 힘겹게 저항하는 이 위중한 시점에 굳이 사기 꺾는 돌출 발언까지 해가며 불출마 선언을 했어야 했는지는 공감하기 힘들다. 본인들은 더러운 꼴 안 보겠다고 진흙탕에서 발 빼면 그만이지만 여전히 진흙탕 속에 남아 싸워야 하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존중과 송구의 자세가 우선이 아닌가. 혼자 고고한 척 여야 안 가리고 쓴소리하며 진흙탕 탈출 선언할 시간에 촛불 집회에 나와 시민들에게 힘이라도 실어주고 비록 본인은 불출마하더라도 임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보다 아름답고 도리에도 맞는 퇴장법일 것이다. 고암님, 민주개혁 세력이 승리하느냐 토착 왜구가 기득권을 유지하느냐 이 싸움을 진행 중인데 먼저 항복을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진영을 대표했던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그렇게 없습니까? 흐르는 강물님, 동물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연약한 여자도 어머니가 되면 죽는 순간까지도 강인하고 헌신적인 모성애를 보인다. 그럼 과연 유권자를 대표하여 입법을 담당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감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시적인 번민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인간된 도리이며 그대들은 별것 아닌 말 한마디만 내뱉어도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떠나는 것이 그대들과 가족을 위하는 최선의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는 위기의 순간에 떠나는 자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대들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떠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돌아오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그대들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검찰 개혁과 사법 적폐 청산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수천만의 위대한 촛불 시민들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국회의원이다. 썰트님, 표창원 이철희 의원님 존경합니다. 국회에서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밖에서도 할 일 다 하시겠다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총선 때 험지 지원 유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7년 정도 조직에 속해서 월급 받아봤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내가 대장이었어요. 이 시각이라는 게 관리자 마인드가 있고요. 다음에 뭐 소위 말하면 노동자 마인드도 있고 막 그래. 어쩌면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권력욕 같은 거 없어. 내려놓는 게 쿨하고 멋져 보일 수도 있고요. 제 관점이 약간 좀 달라요. 나는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가 조금씩 희생한다는 게 물출마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희생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더러워도 나는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진흙탕. 나는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진정한 의미의 어떤 정권 연장을 하고 민주 세력을 키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더 훌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그쪽에 권력력이 없으니까 내가 깨끗한 국회의원이야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들로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카메라도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떠세요? 그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많이 아쉽죠.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뭐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퇴 변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들이 조금 부적절한 면도 좀 있지 않았느냐.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너는 험한 일을 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공인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시겠다 했고 그 길을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박수를 쳐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시기와 어떤 그 멘트들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저 정치 혐오를 느끼는 그 국민들이 정치 외면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설득할 건지 사실 좀 화가 났었어요, 많이.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그 환경에서 견딜 수 없는 그분들의 처지는 좀 이해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신문들하고 뭐 인터뷰 같은 거 하시면서 제가 볼 땐 그런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인터뷰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유불급 같은 거지. 네네. 네.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뭐 선거 운동을 도우시거나 이러면 그나마 좀 진정성이 있겠는데 여기저기 나와서 뭐 난 이래서 안 좋았어 저래서 안 좋았으면 결국 어느 편을 들어주겠어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아쉬웠어요. 그 파일럿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저명했던 인사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뭐 국회에 적응하는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나 안 해. 내가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 그게 최고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쩌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사람들이 마냥 박수만 쳐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작 저 사람은 국회의원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뭐 결국에는 그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좋은 표현이에요. 딱 떠올랐어요.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당구님, 보수라뇨. 보수라면 대한민국 100년을 자랑스러워하고 반일을 할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쿠데타를 제일 반대하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합니다. 자한당이, 바미당이, 검찰 파시스트들이 보수일 순 없죠.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염두에 두는 게 보수란 표현 잘 안 써요. 아주 특별하게 아주 네이밍화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수구 적폐 세력이라는 표현을 보수란 말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보수하고는 너무 다른 행태를 보이니까. JHJ062233님, 일본을 위해 촛불에 드는 자한당 지지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김밥 쌀 때 같이 싸드셨나? 현명한 국민들은 문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자한당이 특검받는 그날까지 싸워봅시다. 자, 넘어가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하시죠. 신지현님, 오늘도 임무 완성, 내일 배, 다음 댓글 정화 작업, 저들 유튜버 가짜뉴스 신고 작업 끝. 이제 우리 유튜버 정주행 중입니다. 다 같이 참여해요. 날마다 하루의 루틴입니다. 감사합니다. 흑장군님, 호남이 흔들릴 일은 없다. 글쎄요, 호남 분들 중에 민주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도대체 뭐지? 가난밖에 없지 않나? 우리도 영남 지역처럼 대단히 공장 지어서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홍석현 같은 기업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안철수보다 말 잘하고 아는 거 많고 노련하고 연륜 있는 기업인이라면 앞서 언급한 호남의 정서를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홍석현은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있어서 돈으로 퍼바를 수도 있거든요. 선거 기간에 뿌린 돈 나중에 정치하면서 얼마든지 뒤로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 진행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서울 거주하는 호남분들 말고 여러분들과는 친분이 전혀 없는 호남에 거주하고 있는 진짜 호남분들의 정서는 파악해 봤냐고요. 호남도 전북, 전남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호남 전체를 다 먹을 수는 없어도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심 파악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골목 싸움에서 무난히 깨질 수 있습니다. 아주 무난히. 큰 흐름이요. 선거는 큰 흐름뿐만 아니라 골목 민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큰 흐름이 먹힐지는 모르지만 지방의 골목 민심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는 있어도 골목 구석구석 꼼꼼히 챙겨볼 수는 없습니다. 예, 호남 출신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 아주 저랑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호남 민심의 대체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제 생각은 호남이 홀대 받아서 공장 짓고 뭐 이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쪽은 아니에요. 실제로 요즘 호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좀 청정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가면 호남 쪽에 가면 대부분 다 관광지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뭐 광주형 일자리네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 일단 어렵고요. 다음에 홍석현의 등장은 현재까지는 홍석현의 어떤 능동적인 자세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홍석현을 끌어와서 지금 국민의당 부류에 있던 사람들 있죠. 네. 근데 바른미래당도 아닌 민주평화당 쪽에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총선에서 전멸할 것 같으니까 안철수 모델을 갖고 와서 다시 호남의 지역 감정을 유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보이는 상황에 지금 싹이 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지역 감정 일으켜서 호남 싹쓸이 했을 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실력을 몰랐던 시기예요. 민주당 당대표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좀 아싸라는 걸 좋아해요. 박근혜랑 당시에 막 강하게 싸워주길 바라는데 문 대통령 스타일이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인들 취향에 좀 잘 안 맞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구마 같은 느낌 때문에 호남인들이 마치 안철수가 되게 잘 싸워줄 거라고 착각을 해서 찍었던 그것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호남 사람들은 어차피 큰 집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너무 유야무야, 그러니까 이명박한테 정권 내주고 박근혜한테 정권 내주고 나서 막 무기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세게 싸워줄 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재 민주당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그 기득권이면서 토호 세력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막 여러 정책들을 되게 잘하니까 지금은 호남에서도 어떤 아젠다가 나와도 70-80%는 기본으로 찍고 가요. 그 상황에서 홍석현이 또 지역 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속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려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일종의 이제 이것도 음모론이나 음모론인데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요. 쟤는 돈도 많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배후에 뭐가 있고 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선거는 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너무 그 배후에 뭐가 있을 것 같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 관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뭐 작전은 늘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세로 그 작전을 뭐 미연에 방지하는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살아있는 돌림. 기독교계에서 가짜 목사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제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사기꾼과 그를 이용하고 야합하는 집단에 대하여 침묵하지 맙시다.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온 스테펜스님. 아이고, 광고가 거의 30분짜리네요. 다 들어주려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다행이지. 이건 사람을 시험하는 거지.
정치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도 끝까지 다 들어야겠죠? 새날을 위해서요. 카케이님,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있던 시장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큽니다. 반대급부로 비용을 지불해 그 돈으로 기존 택시 시장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확대하면 무인 자동화 설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도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설비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로봇세와 같은 세금이나 부담금을 고율로 매겨 거기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신규 일자리 사업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스타트업 관련한 이런 부분은 뒤처지면 결국은 처져요. 네. 세계 경쟁에서. 근데 또 너무 그 소위 말하면 로봇, AI, 자동화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네. 또 없어지는. 그래서 그걸 잘 배분하는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광고가 어떤 경우는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광고 긴 거 볼수록 가격은 비싸져요. 광고 보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노딱 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는 정치 시사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업로드 다시 되면서 노딱. 그리고 검토 신청을 하면 한 하루 정도 있다가 그린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달보다 11월 달 수익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최소 5분의 1 이상 줄어들 거다. 많은 분들이 그나마 나오는 광고라도 봐주자. 네. 노딱이 붙었다고 그래서 광고가 전혀 안 나오진 않거든요. 네. 10개 나오던 게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마음들이 세상에 방송 들으려고 하는데 광고 30분씩 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자, 고맙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아이 아빠 또는 엄마 참여 수업을 몇 번 갔었는데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아이를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물론 선생님이 더 챙겨주시기는 하지만 그 아이 속마음은 나름 상처받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찍 하늘로 가신 터라 아무리 고학년이어도 아무리 아빠가 오더라도 상처받는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물며 그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든 두 분 중 한 분만 계시든 상관없이 그 순간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넌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마음 들게끔 신경 쓰긴 했는데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도 유치원이 배려가 없는 거냐 아니면 대부분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이런 거냐고. 옆에 엄마는 내 새끼 예쁘다며 대형 카메라 들고 찍으러 다니고 난리인데 아이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지 엄마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더 그런 건지 할아버지 할머니랑 왔어도 아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부모 참여 수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대부분 맞벌이에 이용가정도 많을 텐데 말이죠.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이 입장에서는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왜냐하면은 긍정적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시 확대나 뭐 수시 뭐 축소도 사실은 그런 수시를 만들어 놓은 것도 네.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죠. 네.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부모가 참여한 학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머리를 한번 맞대 봐요 지금. 저는 창관 수업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가 너무 독재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 뭐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우리가 지도하는 대로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과도하게 학부모들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학부모들의 어떤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직 학교를 미취학 아동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특히 미취학 아동 학교의 경우는 이게 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보여주기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좀 최소화해서 뭐 입학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0월이나 봄에 한 번씩 하는 뭐 아이들 재롱 잔치 같은 이 정도로 최소화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원생들 모으고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요 학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최소화하는 게 저는 좀 그쪽으로 공감합니다. 이 남겨진 아이들의 아픔 때문에. 네.
저도 참여 수업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많이 가봤으니까요. 아 그래요? 왜냐 어린이집에서 네. 뭐 할 때마다 저도 매번 가니까. 근데 다들 이렇게 올 수가 없으니까 못 오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아예 안 보내고 그냥 뭐 친척집이든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든 맡겨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왔던 엄마들이 혹시 안 온 아이가 있으면 이제 같이 좆자서 챙겨주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약간 눈치 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느껴지긴 해요. 나도 엄마가 있는데 안 왔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 학습이나 뭐 체험 학습 이런 데 가보면 애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게 짜져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부모들이 아이가 어떻게 노는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집에 그 교사들이 부족하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저는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앱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입학식 정도나 뭐 그런 식으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면 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시간 뺄 수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너무 그렇죠. 보여주기식이 많죠 요즘은. 네. 사실 이번 주에도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도대체 뭐 애가 기특하긴 하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 이거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어린이집의 어떤 실적 쌓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맞아. 이런 합창대회에 아이들도 보내요. 약간 이런 보여주기식.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의미만 부여하다 보면은 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때는 진짜로 어머니 한 번 학교에 안 왔거든요. 또 우리 때 이야기하면 또 뭐 꼰대 같은데 근데 그게 부모님이 학교에 오면 난 되게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학교 오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그냥 학교의 교육을 다 맡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학부모가 요즘은 그렇게 3일처럼 만든다면서요. 학교 네. 선생님들과 네. 학생과 부모가 네. 이렇게 3일처럼 만드는. 그래서 학부모들이 무슨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거 꽤 있잖아요. 네, 뭐 서양처럼 많이 참여하려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특권 집단화돼요. 맞아. 예, 그러다 보면 아파트 분유회처럼 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바깥 활동을 하느라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슬슬 도해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좀 확장되면 수시에 어떤 문제가 거기서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입김이 세지면서 우리 애들 챙기기 이게 들어가 버리면 작게는 아이들 급식하는 것부터 이분들이 입김을 발휘하면서 너희들은 뭐 이게 못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너희들은 뭐 이런 데 참여도 안 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게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면서 특권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요걸 좀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진님 말씀하신 건 학교 측에서는 손쉽게 일손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을 이게 초대하면 그런 걸 너무 쉽게 운영하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못 살거나 가난해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올 수가 없어서라면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상처일 거예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나만 엄마 아빠가 안 오지 하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올 아이가 뻔히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강행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어른의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잘못하는 건 없어요. 어른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잘못을 그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상처 남기면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싸가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다 급식이 되지만 어떤 놈들은 진짜 소세지 소고기 반찬 싸오는 놈들이 있고 반찬이라고 해봐야 무슨 김치 한 쪼가리 싸가는 놈, 직접 싸는 놈도 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빈부의 격차 이미 반 내에서 잘 사는 놈과 못 사는 놈이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없애자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소외감 주면 안 되겠죠. 더구나 아주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건 내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배려가 엄청 없는 것이죠.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저희 딸이 젊고 예쁜 엄마 이렇게
그 학교 할 때 하원할 때 제가 갈 때도 있고 제가 늦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시는데 할머니가 오면 매번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우리 방송 그 애시청자분들 중에 그 할머니 또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저희 엄마 친구분도 애청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어쨌건 교육시키기 나름이다. 그거 교육 잘 시키세요. 아니 괜히 계속 서운해하신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도 막 할머니가 오면 짜증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러는 거. 네. 그래도 그 정도는 귀엽죠. 애교입니다. 애교. 네. 아무튼 대부분의 우리 같은 시민, 아까 말한 그 민주 네. 시민들은 그런 감성이 나는 있다고 봐요. 네. 그 아이가 혼자 이렇게 또 홀로 떨어져 있어서 음. 뭔가 못하는 부분이라면 다가가서 같이 하게끔 만드는 그 따뜻함이 있다고 보고, 소위 말하면 요즘에 그 수구 적폐 세력들이 많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놈이 이기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못 가. 나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그 친구 데리고 가느라고 좀 더 느리게 가는 거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네. 그게 민주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배려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때는 뭐 어느 시대나 뭐 어느 사회나 이제 조금씩의 뭐 격차는 다 있는데 요즘은 이게 격차가 너무 커져가고 뭐 조직화돼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 현장에서 잘 그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 새날 한나인 74번째 방송. 야, 100회 간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금방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댓글들이 추려지고 골라지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씩. 내 댓글 방송 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방송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새날 한나인 오늘도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고 마치고 저희는 또 새날 한나인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는 거야. 자, 손 고생하셨습니다.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